저도 사실은 요즘엔요 방송에서 한국 증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저는 막 짜증이 나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 주식 시장 비중을 저는 줄일 이유가 없고 내년을 본다면 더 늘릴 때가 아닌가.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11월 FOMC가 종료됐습니다. 11월 FOMC로 저희 염성환 이사님, 염블리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퍼링 속도마저도 경기 상황을 봐서 조절 가능하다는 게 이제 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결과를 보시나요? FOMC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테이퍼링 할 거라고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또 나오면 약간 긴장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장 초반엔 좀 빠지더라고 미국도. 근데 이제 결국엔 파일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비둘기예요. 진짜 그 사실 연준 위원들도 좀 일부 주장을 했던 게 좀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150억 달러 규모로 이제부터 이걸 테이퍼링을 한다고 발표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일각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 더 늘려서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월 150달러를 시작을 해요. 이번 달부터. 근데 그것도요. 정확하게 기한을 명시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2달 먼저 해보자.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시장이 지금 뭐 보통 이제 예전에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아이라면 그게 이제 아이가 또 이거 잘못하면 내가 발언 잘못해서 울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좋아하죠. 이런 태도를 좋아했고 거기다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도 언제 하겠다고 못을 박지도 않았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스케줄에 의하면 지금대로 하면 6월에 끝나거든요. 6월에 끝나서 7월에 바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그 최대 고용, 목표로 했던 고용이 달성될 때 그때 고민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는 건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성했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시장을 굉장히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좀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잖아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덜 일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지만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러니까 인플레는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줬고 인플레의 배경을 뭐라고 했냐면 수요하고 너무 수요가 좋다 거기에 생산성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언급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가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좀 인플레가 발생해서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너무나 수요가 좀 좋거든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는 우리 예전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예, 그게 주식시장에 되게 호재거든요, 사실은. 물가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주가도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일 두려워할 게 우리가 물가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는요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떨어지게 되고 경제도 침체를 보이게 되고 하는 거라서 인플레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인 건데 너무 이제 인플레가 막 이렇게 튀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만 튀는 거지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잠잠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3% 넘었는데 저도 이거 3% 넘어서 아 이거 좀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 물가 좀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기사도 나와서 좀 확인해 봤더니 그 작년에 그 통신비 감면한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일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대요. 아, 그 2만 원. 그게 물가에 또 반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거 제외하면 2%대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 기사 보면은 뭐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생필품이라든가 뭐 계란값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지수는 많이 튀었지만 전체 구도에서는 3%또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우려할 만한 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연준 의장도 분명히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이제 비둘기적으로 계속 그게 속내가 어쩌든 간에 연준 의장은 그거를 계속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를 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 갖고 러셀 2000이라는 그 중소형 지수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좀 분위기로 어쨌든 결과가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우리 생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일정도 일정이지만 미 재무부도 이 미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이 테이퍼링과 좀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이런 전망도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 이번 FOMC 결과
그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10년물 금리는요, 제 생각에는 오르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주식시장에는. 왜냐면 이게 장기 금리잖아요. 예.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해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시그널이고, 반대로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진 않아요. 단기 금리 이제 중앙은행의 그 정책 금리잖아요. 최근에 근데 정책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막 갑자기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기 금리는 이거 긴축하면 경기 꺾이는데, 네. 그래서 이게 격차가 줄어드는데, 또 오늘 새벽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이 긴축을 굉장히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경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위로 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미국이 또 한 번의 뭐 긴축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가 또 예상치 못하게 너무 급등을 한다거나,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또 단기 금리가 막 튈 거예요. 장기 금리 막 떨어지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3월, 4월에는 왜 시장이 긴장을 했냐면 너무 갑자기 장기 금리가 너무 급하게 튀어버렸어요. 1.7까지. 예, 그래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속도가 좀 완만하게 가고 있어서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쪽보다는 우상향하는데 속도가 좀 완만할 때,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니까 좀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지금 오늘 새벽에 그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인플레 우리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뭐 요즘 많은 직장인분들이 월급 빼고 다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델타 변이 이후로 이제 신흥국 위주로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공급망 변동 현상이 이제 원인 제공했다는 뭐 지적도 있었는데, 임금 인상이 되면서 또 인플레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인플레가요. 그러니까 인플레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을 어쨌든 많이 풀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하고 이제 그건 이제 인위적으로 인플레 유발하는 거죠. 너무 침체를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올해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 통화를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이게 사실 정상적이면 인플레가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데, 수요가 늘면서 당연히 공급도 어느 정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신에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면 사람들의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또 그거를 기업들도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 올려서 판매를 하면 기업들 마진도 올라가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죠.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또 공장을 지어줘요. 공장 지으면 신규 고용 창출. 이거 우리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인플레가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급망 변목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수요는 이만큼 늘었는데 공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 위가 이제 위로 튀는 거죠. 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의 이제 마진을 갉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자재를 특히 우리 한국은 최근에 환율도 높은 데다가 원자재 수입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중 건데, 이거를 당장 지금 가격 전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근데 미국 기업들은 전가가 가능하니까 그냥 가는 건데, 한국은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사실 생기거든요. 그 원자재 가격 올라갔다고 당장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막 우리 한국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 막 이래가지고 공급 병목에서 최대 피해 국가다 막 이런 이제 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덫을 씌워가지고 그냥 이제 공매도 치면서 막 증시가 이제 눌려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 결국엔 이게 풀리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거든요.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기업도 똑같아요. 구조적인 악재냐, 일시적 악재냐, 이걸 봐야 되는데 계속 지속될 거냐. 물론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점점 정점은 지나가는 신호가 일단 보여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운임 지수가 일단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류 비용이 해소될 수 있어요. 최근에 BDI 지수가 40% 빠졌어요. 고점 대비 오늘 아침 보니까 반토막 났어요. BDI 지수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최근에 좀 꺾이고, 오늘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국제유가 급락을 했고,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져버렸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이 원자재 가격들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비철금속 가격까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목 현상이
이제 뭐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자체가 우려했던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주가 움직이는 기업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한 3% 올랐는데 병목 현상 최대 피해주입니다. 3분기에 그래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갑자기 튀기 시작합니다. 정의선 회장도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병목 현상 이어진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벌써 움직여요. 뭐냐면 점점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게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에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힌트를 많이 얻는데 어떤 기업들이 많이 갔냐면요,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주가가 다급등을 했어요. NXP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올랐냐면요, 차량용 반도체 그 매출액 있죠, 이 가이던스라고 그래요. 예상을 올려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가격도 올라가지만 그걸 본다라면 아, 자동차 반도체 공급 이슈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그림들이 조금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최악을 반영해서 막 2,900까지 빠지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뭔가 좀 바뀌는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플레 문제도 아까 제가 원재료 얘기해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지금 최근에 실제로는 꺾이고 있어요. 예, 요새 뭐 요소수 때문에 좀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원자재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도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이번 달 말에 29일로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이란하고 유럽에서 이란과 유럽이죠. 중국도 참여하는데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아직 그 미국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매장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란이. 그 이란은 무조건 아마 증설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유가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유가가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우려하는 그 인플레 이 위로 튀는 이게 점진적으로 진정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된다 안 된다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쁘게 볼 요인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저도 오늘 또 시장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못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짜증나고 이런 거 별개로 하더라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좋은 리스크는 반영이 된 상황에서 뭔가 좀 그림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좀 바닥은 충분히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급락보다는 이 3,000선 부근을 좀 지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3,000선 정도를 이제 바닥 내지는 좀 3,000 언더로 내려가면 좀 이제 뭐 이제 중립적으로 매수나 이런 것도 좀 조금씩은 저평가주 위주로 고려해볼 만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원래 좀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냥 제가 뭐 좋다고 뭐 바닥이라고 뭐 안심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게 뭐 설사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근거를 혹시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면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올해 하반기 주가가 구독자분께서도 지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여유님께서 질문 보내주셔서 한번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미국과 신흥국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분들이 다 미국 하려고 그러죠. 뭐 이해하죠. 심정은 이해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한국도 하시되 미국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일방적으로 미국만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혹시 작년 말하고요 올해 초에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상담 받은 것 중에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이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이중 보잖아요. 물어보세요. 지금 미국 주식 그만둘까요? 한국으로 다 옮길까요? 환율도 1,080 뭐 이렇게 찍었으니까. 환율로 손해봐. 미국 주식은 나쁘다가 아니라 한국에 비해 이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보다 이제 한국으로 진짜 다 가야 되나.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이 결과 어떻게 됐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냈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 안 된다고 그냥 무턱대고 미국까지 마시고, 저는 한국을 뭐 예를 들면서 내가 한국만 하셨던 분이라면 자산이 뭐 예를 들어 1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만 했다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한국 하시고 한 2천 정도 미국 하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산 배분처럼 또 달러가 해지도 해주니까 그런 건 좋은데,
한국이 안 되니까 난 1억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 이제 미국으로 다 갈아타고 ETF나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년에 저는 한국 증시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올해 미국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퍼포먼스가 계속 좋을 수는 없고 미국이 좋았던 이유는 이 병목 현상하고 인플레 문제에서 대형주들이 자유로워요. 그 피해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가격 정가를 하니까. 근데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상이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급 변목 현상, 기대 이상의 인플레가 나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러신 분이면 뭐 일견 맞아요. 미국으로 다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처럼 아까 현상은 어느 시점부터 이미 지금 해소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다음 인플레도 좀 꺾인다. 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피해주잖아요. 완화되면 피해주는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재고를 많이 쌓아야 되겠다. 적정 재고 이상을 쌓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설비 투자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설비 투자하면 그 안에 중간재가 수요가 많아져요. 한국은 대표적인 중간재 국가잖아요. 미국의 기업이든 뭐 중국이든 한국 기업들이 서로 간에요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거예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투자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법안 통과 안 돼서 좀 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 잘 안 되니까. 근데 연준은 돈을 좀 줄이지만 이제 미국은 정부가 돈을 풀어줍니다. 중국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뭐 서부 쪽에 대개발을 해요. 굉장히 투자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 투자에 한국은 수혜 국가입니다, 사실은. 예, 제조업 베이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한국이 안 된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뭐 당연히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사실은요 요즘엔요 방송하면서 한국 증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막 너무 저도 막 짜증이 나요, 솔직히. 근데 투자분들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냉정하게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주식 시장 비중을 저는 줄일 이유가 없고 예. 오히려 내년을 본다면 더 늘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